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막판에 마은혁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홍석준 전 의원 나오셨고요. 민주당에서는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선 부원장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행의 대행으로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당장 안 할 것 같다? 당장은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존중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루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최상목 대행은 헌재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일단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좀 대단히 좀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헌재에서 물론 이제 별도 의견으로 나왔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이제 국회의 어떤 권한 어떤 쟁의인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 어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의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냈고, 그것이 나중에 이게 임명 촉구 결의안 이런 식으로, 그것도 민주당만으로 한 그것으로 이제 하자가 치유됐다 이런 논리로 해서 임명 그 자체를 좀 해야 된다, 권한 침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임명권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재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유동적이고, 특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금 대대행 체제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지금 후보자를 조속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도 부담도 되지만 나중에 또 법적인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시기를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 대행의 어떤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헌재재판관 세 분이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낸 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최영선 부원장님. 지금 이 상황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이것만 좀 저는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국회의장이 행사한 권한이 적당했느냐, 적정했느냐,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하고 있는 행위가 위헌 위법적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이걸 좀 놓고 이번에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든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고, 우원식 의장이 했던 절차적인 행동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에 어쨌든 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정치적 쟁점화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야가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했던 내용이고, 그 합의적 절차에 의해서 추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 다시 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는 이건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구인 체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육공화국 체제를 부정하지 말고 그것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민의힘도 의사결정하고 힘을 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은, 이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라는 되게 강도 높은 성명을 냈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일단 이건 좀 정쟁이 아니라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의 구성 원리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뽑혔던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 분립, 그리고 또 그 법치주의의 어떤 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법치주의 같은 경우는 다수결과 국민의 어떤 여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의해서 이제 국가가 지배를 받도록 이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체제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 제 이야기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조차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이상의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해서 형사소송법을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특히 이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는 지금 합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합의된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특히 그걸 떠나서 소위 말해서 당사자 어떤 적격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이건 국회 자체, 기관 자체의 어떤 권한 침해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의장의 어떤 단독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뭐 그 민주당 단독의 어떤 임명 촉구 결의안 식으로 뭐 보완을 했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어떤 다수당의 행포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다수결이지만 소수를 보호하고 특히 국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토론과 협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저는 헌법재판소가 무시하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또 그 부정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법질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야말로 법을 지키고 또 이 국민들이 이 법의 체계와 이 헌정 질서에 대해서 안심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국민들이 법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대통령도 하고 있고 또 집권 여당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조만간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또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이후에 또 법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서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쯤에서 멈추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또 언론에 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한쟁의 국회에 관한 우건식 의장이 낸 그 심리를 하면서 문영배 재판관이 본회의 의결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또 묻고 또 국회 측에 뭐 2주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낼 의향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코치를 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란은? 지금 최 원장께서 이제 그 정쟁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일단 헌법재판소의 지금, 결정, 즉, 이 마은혁 그 재판관에 대해서 이제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권한 침해다, 국회 권한 침해다,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토시를 단 것이 아니라 그 결정하는 어떤 과정과 특히 법률적인 어떤 당사자 적격이라는 당연한 어떤 법의 어떤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은 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문제 제기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어떤 운영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문영배 권한 대행과 일부 그 헌법재판관들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지금 많이 좀 제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87 헌법체제에서 생긴 이래로 지금과 같이 불신을 국민으로부터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헌법재판소를 지금 불신하겠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목도 그 대목인 것이죠. 즉 지금 당사자 적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이 권한 쟁의 심판이 결국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우회적으로 뭐 보완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마치 헌법재판관이 대행이 코치를 하듯이 민주당 어떤 그 소추인하고 이제 질문을 이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히 심판과 선수가 좀 짬짬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어떤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모든 어떤 과정이라든지 특히 어떤 절차적 어떤 순서 면에서도 보면은 당연히 선입선출 내지는 또
본안보다도 가처분 아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는 이게 정족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이건 정쟁이 아니라 어떤 법의 원칙,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이제 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는 기사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재판관은 판결문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지, 그 판결문을 만드는 데까지 여러 가지 생각과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시비를 걸게 되면 그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최상목 대행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우리 정치권도 여야도 이건 존중한다는 건 전제하에 다시 이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런 점에서 의견들을 좀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인 체제를 빨리 만드는 게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될지 이제 기각이 될지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떤 결론이 나도 헌법재판소가 좀 신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후에 이제 걱정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MBS 27일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가 52%, 불신이 44%. 물론 이제 신뢰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일주 전보다 신뢰는 마이너스 3, 또 불신은 오히려 3%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될 경우에는 이제 구인 체제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또 그런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예.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임명하지 않았을 때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 임명했는데 그 과정에 표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좀 회피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구인체제를 존중하고 빨리 그 구인체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안정성, 헌법질서의 안정성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들을 만장일치로 저는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빨리 헌법재판소를 구인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안,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사안까지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건 또 헌법재판소가 또 상식적인 결정을 저는 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하나하나를 시나리오를 따져가면서 정책 공방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저는 헌재 이 만장일치의 결정의 이 이면에도 이거를 뭐 구인체제로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건 또 그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홍석준 의원님, 네. 이제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이거를 꺼냈는데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상당히 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하지 않으셨죠. 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면서 67, 8분간 77쪽의 분량을 직접 그 구치소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구치소라는 환경이 책상도 없고 또 밤 9시 이후에는 소등이 되기 때문에 결코 원고를 준비하는데 뭐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은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어떤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측을 비상계엄의 어떤 불가피성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뭐 폭주라든지 뭐 그런 것은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전국 수습 방안을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87 헌법 체제의 어떤 개헌, 즉 사실 개헌 논의는 뭐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 공약으로는 제시됐지만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그 개헌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전직 대통령이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개헌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어떤 대통령과 어떤 국무총리 간의 어떤 권한 배분, 특히 또 지금은 또 국회가 또 너무 많은 어떤 권한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상권 분립상의 어떤 문제, 뭐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뭐 지방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헌을 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많은 분들이 헌정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런 어떤 부분을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헌 이슈를 통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메시지는 저는 최소한 헌법재판관들의 상당수에게는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반대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설령 직무 복귀하더라도 이미 리더십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기단 쪽 개헌이라는 그 모호한 표현보다는 뭐 석 달 안에 개헌을 마치고 하야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걸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쳤죠. 오래전부터 차라리 그거를 계엄 사건이 진압되는 그 과정에 했다고 하면 말의 신빙성이라도 일말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셨던 말들이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정부 기관들이 지금 팩트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하고도 맞지 않고 허위 사실을 넘어서 망상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고 오히려 저런 상태에서 다시 복귀하게 되면 또다시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수단들을 또 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들이 하나로 좀 저는 심플하게 모아지지 않을까.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으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입니다. 자기를 해명하고 본인을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절한 반성과 상황인식 이것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대하사극의 피날레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아하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썼느냐. 앞에 이 내용들은 다 사실은 부차적인 것 같고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낱낱이 지금 밝혀지는 이 상황을 못 견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이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결말은 헌법재판소가 긍정적 나오기보다는 저는 8대0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네.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 74일 만인 26일 날 이 대통령실이 정책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복귀에 대비해서 시동을 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제가 볼 때는 참 국가적으로 가장 반가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2016년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졌던 출생률이 지금 이렇게 좀 높아진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저출생 정책에 어떻게 보면 좀 통한 어떤 그런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했던 준비를 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또 인사도 했고 정책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이유도 있냐면.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정부 부처 개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위기분과 그 부처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그 저출생 그 수석실에서 이 사항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전 뉴스인데요. 출산율이 반등한 곳이 전남입니다. 전남이 0.97에서 1.03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세부터 18세까지 출생 기본수당을 주어서 전남에서 출생률이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반대했던 내용들을 전남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출생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여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좀 중요하다 보는데 지금 이 지점에서 부처가 있으냐 없느냐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지방 소멸이 되고 있는 곳에 딱 그 맞춤형 정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출생률 반등에서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이 반색하고 이렇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러면 이 출생 기본수당 어떻게 설계하는 게 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를 상의하자고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전남 지역의 출생률만 높아진 게 아니라 국가적인 출생률이 높아진 전반적으로 것이고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전남이 0.97에서 1.03이라는 딱 수치로 보여지고 있어서 아니, 전남이 차지하는 어떤 인구 비중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물론 전남이 높아졌지만 다른 지역도 다 높아진 것이고 물론 이 문제는 중앙부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부처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네. 없죠. 자,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것도 이제 속속 다가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일자도 3월 26일로 잡혔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민주당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민주당이 희망사항이겠죠. 지금 1심과 저는 뭐 구형도 뭐 징역이냐면 이 선고도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심 선고와 비슷하게 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심에 비해서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유리할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백현동 관련해서 당사자 기관인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증인이 당시에 용적률 상향에 관련돼서 국토부에 협박 압박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정언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1심에 비해서 항소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지금 이제 진행된 게 하나도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1심과 선고에서 달라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양형 증인을 이번에 이제 두 분을 모셨잖아요. 물론 이제 검찰 측하고 이재명 대표 측인데 그 양형 증인을 불렀다는 거는 형량에 어떤 조정이 있겠다는 그 느낌을 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1심이 좀 과했죠. 예. 1심 재판부가 좀 과했고 무단횡단했는데 가령 뭐 최고형을 막 때려버리는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다. 네. 이제 그거는 본인은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이제 발언한 거였고 협박이라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에 그 굉장히 압박이 있은 상황에서 과한 표현이었다는 것도 그거는 본인이 충분히 인정을 했고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하는 거는 과한 표현이었다.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한 표현이었다라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고 과한 표현이었다. 과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인식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인이 충분히 1심 재판부가 오인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부분이 표현상의 미비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본인이 그것들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했던 건 아니라는 것들을 2심 재판부가 충분히 생각해서 양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네. 그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이제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영선 부원장은 그것도 과한 표현일 뿐이다.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이신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일단은 그 양형 정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그 양형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어떤 양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국토부의 협박 압박 이런 걸 떠나서 관련된 어떤 당사자들이 이미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그 백현동 건을 주도한 아시아 디벨롭의 김인섭 법무장이 이미 징역 5년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청을 한 김인섭 씨는 이미 그게 됐는데 그러면은 당사자인 성남시와 성남시장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그 당사자 기관으로 책임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국토부의 어떤 협박 압박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용적률 그 상향의 4단계나 된 것이 결국은 김인섭 법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로비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이 이미 대부분의 확정 판결인지 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와 아울러
지금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진은 뭐 조작됐지만 예를 들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런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오히려 지금 이제 유죄가 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심이 결코 과하다보다는 항소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항소심 진행 과정이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1년 실형이 과하지 않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뭐 이제 홍전 의원님도 지방정부에서 일해 보셨고 저도 지방정부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오는 공문이나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 수단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야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본인은 야당 시절이고 또 핍박받는 야당의 시장이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과정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죽고 싶다 이런 표현들은 실제가 그러라기보다는 좀 상황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좀 더 과하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협박 압박이라는 것들도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유무형에 느끼고 있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게 표현되는 과정에서 좀 과했다고 저는 보는데 2심 재판부가 그런 상황들 사실과 의견의 영역들을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저는 좀 현명한 판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2심 결과 이제 3월 26일 나온다고 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이제 10일 내에 7일 내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심이 예를 들어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6월 안에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 대법원이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강행 규정으로 634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인데 지금 근데 이게 이재명 그 대표 재판 같은 경우는 뭐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공직선거법도 1심에 무려 2년 2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걸렸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것을 그 강행 규정을 지키라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항소심도 다른 사건은 받지 않고 이 사건만 받으면서 어쨌든 3월 26일 날 결정이 되면 이제 약 4개월 만에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대법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수심 관계는 다 끝나고 이제 법률심만 하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한 어떤 그런 규정을 통해서 뭐 정인이라든지 신문이 없이도 그냥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방망이를 두들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갱신 절차를 간소화함을 통해서 이 선거법 특히 이제 이 그 임기가 그 제한이 돼 있는 4년 제한돼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행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대법원의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공판기일 지정 자체가 재판장의 권한이라는 또 대법원의 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시 규정이라는 얘기도 네. 있고 그거는 재판에 참여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외압이나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그 재판 그 자체에 집중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뭐 결국은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3심제 대한민국의 법 질서 체계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최영선 부원장께 짧게 여쭤보겠는데 박용진 이제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밝혀라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민주당 탈당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면 재판을 안 받을 거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사면까지 할지도 모른다. 좀 어찌 보면 좀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250만 당원이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250만 당원 중에 한 명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요. 조홍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을 저주하고 뛰쳐나간 당에서 2번의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이 당에 대해서 우물에 침 뱉고 나가서 저주 퍼붓고 있는 사람의 이런 발언까지 하나하나 논평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은 당내에 당원들의 압도적인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할 거고 그,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차차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원톱으로 앞서서 잘 나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견제와 공격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인데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만약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뭐 계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엄을 이거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본인의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예. 모든 수단을 다 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이지 이미 기존에 재판받고 있는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부터 벌써 이것이 대통령이 되면 끝나는 것처럼 이게 다수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명백히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떤 수단이 있느냐?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일반 사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허위 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을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저는 막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에 100% 동조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행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굉장히 큰 혼란으로 빠져들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가 대한민국의 어떤 전국을 저는 뒤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홍 의원님께서 면소 판결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래의 걱정을 현재 와서 할 필요까지 저희가 있겠습니까?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좀 해롭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랑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라도 1등을 얻어서 후보가 돼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이야기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유튜버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유튜버에 현혹대를 써가지고 미몽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절차를 밟지 않으시려면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서 합리적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 여야가 하나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런 거에 관련된 건강한 목소리를 내야지. 지금 유튜브에 사로잡혀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상하게 이끌었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행동을 또 보여주시면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하는 건강한 우파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다리 걸기로는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본인 생각하고 있는 것만 그냥 열심히 이야기하고 거기서 1등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이제 정계 복귀 이 행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 만든 인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하고 대담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당내에서는 받아들여요? 홍준표 시장의 말이 조금 이제 센 건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또 틀린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정치인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원과 어떤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한동훈 대표의 어떤 본인이 또 역량도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3차장 검사로서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까지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는 그때 당시도 굉장히 파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그 파격을 무릅쓰고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까지 됐는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면서 당이 22대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말렸지만 나와서 당대표가 됐는데 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었고 이 탄핵하는 과정에서 또 한동훈 대표의 또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 지금
대통령 그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지금 홍준표 시장도 이런 말씀했지만 당의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어떤 행보를 두고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걱정해야 될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올해 성장률을 1.5%로 낮춰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극단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3년 동안 집권했는데 3년 내내 1%대 성장이었고 미국보다 2년 연속으로 성장률이 뒤처진 경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2년간의 세수 결손이 90조예요. 그러면 일반 가게였다면 망했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게 온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보수 이 우파를 지향하고 하는 국민의힘이 성장에 대해서도 대안도 못 내놓는 정도의 지금 국정 역량을 보여줬는데 왜 남 탓을 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진짜 국정운영 세력으로서 다시 한번 선택받고자 한다면 실패한 것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나만의 대안이 뭐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이재명은 안 돼요. 이재명 싫어요. 이런 식만 가지고는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탄탄한 지지 세력이라는 서울의 강남 4구에서도 저는 지지를 받기가 저는 어려울 까 생각하고 민주당이 성장 동력을 얘기하니까 자꾸 시비 걸고 대거리하고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라 국민의힘만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만의 뭔가 성장 대안을 가지고 건강한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재명 대표는 준비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장이 자꾸 팩트에 나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3년 내내 1%대 아니 그 작년에 2.1%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수 결손 이야기를 하는데 세수 결손은 그 지금 현재 결손 부분이 나중에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440조 이상 늘었는데 뭐 세수 결손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마치 국가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최성복 대행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관심사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차기 대선 주자들, 유력한 주자들이 다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영선 본장님, 요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명, 비명이 있더라고요. 예. 명태균 씨랑 가까우면 친명, 명태균 씨랑 가깝지 않으면 비명. 그렇죠. 그 지금 친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 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력한 정치인 중에 뭐 지금 광역단체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끊어내는 노력들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명태균 씨가 지금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폭탄을 껴안고 가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덜어내기 위한 과감한 결단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거를 덮으려고 해서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라는 집단은요.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고 나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이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약한 고리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충분히 저희는 과거에 의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번 기회에 덜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폭풍에 저는 쓸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에서 이제 밝히겠다고 하는 것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22년 대선 경선 과정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그다음에 22년 지방선거 재보선, 또 24년 국회의원 선거 불법 여론조사 공천 거래 의혹, 또 창원 산단 등 관련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되게 폭발력이 큰 겁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좀 화를 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글쎄요 이게 국민의힘 뜻대로 움직여 줄까요?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죠.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이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사실 명태균에서 이제 나올 거는 사실 저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부터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뭐 언론에 뭐 실시간 인터뷰하듯이 수많은 어떤
어떤 자료를 던졌고 그리고 그 자료 중에 상당수는 뭐 녹취 파일이라 이런 게 당시에 민주당에게도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그런 어떤 뭐 명태균 녹취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뭐 지금 와서 뭐 더 제가 볼 때는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별게 없으니까 또 이제 이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이슈로 자꾸 이제 정쟁령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2022년이라든지 2024년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벌써 그 인터뷰 내지는 또 뭐 녹취에 벌써 다 나온 어떤 이슈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보면은 굉장히 어떤 본인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과거 작년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그 이슈가 거의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유력 차기 대선 주자들에 의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명태균 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이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차기 후보 주자군들의 어떻게 보면 정쟁용, 공격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연히 그 거부권을 제2호권을 행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가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는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태균 씨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했는데 윤상현 의원과 통화하는 내용도 들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과 윤상현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과 다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거기다 돈을 줬습니까? 그리고 그 누가 대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는 게 없고 본인들은 자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허황된 사람이라는 걸 공격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지금 쏟아져 오는 공격을 막고도 이렇게 있는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고 넘어가자라는 게 이 특검법의 취지고 이걸 막고자 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저는 의도 때문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대선에서 이게 불로 이렇게 불이 막 계속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지금 딱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이 문제를 털고 가자. 그리고 수사기관에 맡기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 모시고 하는 말인데 아니 지금 만약에 특검법을 해서 특검 임명하고 뭐 이렇게 해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특검의 수사는 대선이 일어날 때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대선이 일어날 때부터 아니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수사 이후에 보자. 이렇게 하면 다 털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특검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미 진행하면 그걸로 하는 거지. 그 대선 이후에 수사하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낙했다. 오세훈 시장이 대낙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돈을 그 여론조사 돈을 대낙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거 나와 있습니다. 아니 돈이 입금이 됐고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입금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선거를 치러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은 선거를 치르는데 예를 들면은 그 본인의 어떤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지 그룹에 뭐 하면은 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후보자는 모를 수도 있다는 아니 거죠? 그걸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아닌 건데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관계자들이 많은데 이 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선 후보가 그걸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된다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당내 경선할 때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김용이 돈을 받아가지고 항소심에서 지금 이제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당내 경선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해 보면 나옵니다. 예, 수사해 보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뭐 지금 아직 수사 안 들어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폭넓게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정쟁력을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상당 많이 이제 수사가 진행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지검까지도 갖고 와서 수사를 하겠다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제 국회 소추인단 대표로 나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가 폭행을 당한 사연을 언급하면 이제 울컥해서 이게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가 확실치도 않은 본인의 안기부 연행 운운하며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면서 자기 홍보에만 몰두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감정이입이 됐을 수 있죠. 그 계엄이 터지고 나서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그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되게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근식 지금 현재 위원장이시죠. 김근식 위원장도 학생운동 서울대 학생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40년 전에 남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감정을 뒤틀어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본인은 이제 지금 소추위원단 단장으로서 뭐 적절했느냐의 문제는 좀 논외로 한다고 보고 남영동이나 남산에 예전에 끌려가서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저는 복받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공격하시는 거라면 뭐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시점을 이제 특히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이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89년 어느 시점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유월항쟁이 87년에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과연 안기부로부터 끌려가 고문을 당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입장을 또 안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소추위원장으로서 정청래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한 거죠.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 부분은 뭐 김건식 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 80년 중후반에 운동권에 있어서 가장 역할을 많이 했는 민경우, 예. 범민년 예. 사무총장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말 운동권에 있어서 역할 많이 한 사람들은 별로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장되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정청래 그 의원은 어떻게 보면 운동권의 주류가 아니라 변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우 위원장이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정청래 의원이 어떤 활동하는지 본인들은 그때 당시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하던데 예를 들면 87년 이후에 안기부가 개편이 되면서 안기부하고 관련됐던 사람들이 고문을 받았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은 기록 내지는 뭐 정언 이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면은 정청래 위원장만이 그렇게 뭐 엄청난 이슈 때문에 가서 고문을 받았나?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그 운동권 경력도 과장을 하면서 특히 이런 어떤 안기부의 이런 어떤 강압적 수사를 좀 강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그 89년도에 투옥된 거는 맞고요. 당시에는 좀 지금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투옥된 거는 맞고요. 2년형 받았었고 그리고 전대협 주요 간부로 활동한 거 맞고요. 그러니까 고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니까 본인은 경험했다고 하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민경우라는 사람은 그런 비설에서만 활동한 사람이어서 본인은 공개 활동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의 말은 신빙성 있게 받아보고 본인의 말을 당사자의 말은 또 그거를 낮게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씩 못다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준 의원님부터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되는데,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의원 내각제의 국가들은 이 탄핵 제도가 거의 없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미국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탄핵을 갖고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인데 지금까지 거의 한 300년이 되는 이후로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지만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이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으로 국민들이 뽑은 어떤 대통령을 몇몇 재판관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그 이제 파면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법 위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좀 불신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이런 어떤 절차 규정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현명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영선 부원장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잡혔죠. 그리고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혼란스럽게 빠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판단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해서 파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걸 탄핵을 누가 이걸 만들어낸 겁니까? 민주당이 만들어낸 겁니까? 윤석열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고 그것들을 민주당을 향해 저주를 퍼붓다가 본인이 이상한 국면에 몰릴 것 같으니까 계엄이라는 45년 만에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지금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존중하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치열한 토론 벌여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